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후이입니다. 꿀단지 작전, 강압 협박, 해저 케이블, 절단, 푸틴 정보기관이 100년간 갈고 닦아온 매뉴얼이 작년 11월 종이 한 장으로 평양에 통째로 넘어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 CIA에서 28년 일한 베테랑 작전관 숀 웨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올해 미 해군대학원 출판부에서 책을 한 권 냈어요. 제목이 트레이드 크래프트, 택틱스, 앤드 더티 트릭스, 러시아 정보기관과 푸틴의 비밀전쟁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인 한 줄이 뭐냐? 러시아 정보기관의 진짜 무기는 미사일도 핵도 아니라 100년간 갈고 닦은 강압과 협박과 사보타주 매뉴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얘기냐? 그 매뉴얼이 지금 한반도로 흘러들어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북한 폭풍군단 11군단, 정찰과 암살이 본업인 그 부대, 기본 훈련 기간이 6개월에서 15개월로 2배 반 늘어났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 주고 받아온 KN-23 단거리 탄도탄 정확도가 1년 만에 30배 좋아졌어요. 정상적인 무기 개발 속도로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오늘 1시간 안 되는 시간 안에 3단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표면, 동기, 결과. 끝까지 보시면 다시는 뉴스를 같은 눈으로 못 보실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갑시다. 지상파에서는 이 사안을 보통 어떻게 다루죠? 북한군 러시아 파병 북러 무기 거래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요. 보수신문에서는 한 발 더 나가서 이재명 정부 아니라다는 비판으로 자주 가고요. 근데 진짜 그림은 그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에요. 100년 정보전 노하우의 한반도 이전 작전입니다. 표면에서는 러시아 정보기관 100년 코어 기법이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보겠습니다. 동기 단계에서는 그 매뉴얼이 어떤 경로로 평양에 넘어가고 있는지, 결과 단계에서는 한국이 직면한 새로운 위협 지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왜 같은 매체들이 이 진짜 위협은 다루지 않고 다른 얘기만 하는지 그 보도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좋습니다. 표면부터 들어가죠.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직후 펠릭스 제르진스키라는 사람이 체카라는 정보기관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 명언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조직화된 테러를 추구한다.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매뉴얼의 1페이지에 이 문장이 박혀 있는 거예요. 체카, 오게페우, 엔카베데, 엠게베, KGB, 그리고 지금의 FSB와 깨이아루와 에스베이르까지 기관 이름은 5번도 더 바뀌었어요. 그런데 철학은 100년간 한 줄도 안 바뀌었습니다. 핵심 원칙이 뭐냐? 숀 웨스트가 한 단어로 정리해요. 당근이 아니라 채찍, 영어로 스틱 버서스 캐럿이라고 하죠. 미국 CIA는 정반대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강압당한 첩보원은 풀려나는 순간 등을 돌린다. 이게 CIA 운영의 1번 원칙이에요. 그래서 혜택과 이익으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100년간 정확히 반대 길을 갑니다. 강압이 작동한다고 믿어요. 협박이 통한다고 믿고요. 사실은 그게 가장 잘 통하는 도구라고 본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컴프로마트입니다. 우리말로 풀면 약점 자료 작전이에요. 러시아어로 라스토츠키, 직역하면 제비, 꿀단지 작전에 동원되는 여성 요원을 부르는 말입니다. 성, 도박, 사업, 약점. 표적이 뭘 좋아하는지 찾아내고 거기에 미끼를 설계하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영국 프로퓨머 어페어죠. 1960년대 영국 고위 정치인이 같은 여성을 GRU 거점장과 공유했어요. 한 명은 영국 국방장관, 한 명은 러시아 무관. 결과적으로 영국 정부가 흔들립니다. 미국 측 사례로는 1980년대 모스크바 미국 대사관 해병 경비원 클레이튼 론트리 사건이 유명해요. KGB가 비올레타라는 소련 여성을 붙였습니다. 정서적 약점부터 공략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삼촌 사샤라는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그 삼촌 사샤가 알고 보니 KGB 장교였던 거예요. 론트리는 결국 1987년에 미 군사법정에서 30년형을 받았습니다. KGB가 정서적 약점 하나 잡아서 미국 대사관 보안 시스템 전체를 흔들어버린 사례예요. 이게 100년 매뉴얼 1번 페이지의 위력입니다. 숀 웨스트가 책에서 보니 직접 경험도 풀어놨습니다. 한 중앙아시아 정보기관에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내가 미국 정부 인사들한테 매춘부 그만 보내라. 우리 안다. 한 달에 5번 갔던 호텔에서 잡혔다. 100년 매뉴얼이 어제까지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습니다. 숀 웨스트가 책에서 가장 신랄하게 다룬 부분이 러시아의 자매 형제 정보기관 노예 네트워크예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스탄으로 끝나는 옛 소련 권역 국가들, 이 국가들 정보기관이 러시아 매뉴얼을 그대로 쓰고요. 동시에 러시아의 대북대일한 제재 회피를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푸틴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꿀단지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사보타주, 그 중에서도 해저 케이블 절단입니다. 러시아어 약자로 구지라는 부대가 있어요. 풀었으면 심해전 연구총국 러시아 군정보 산하 잠수함 전쟁 부대입니다. 이 부대 소속 함정 중에 얀타르라는 정보 수집 위장선이 있어요. 이 배가 영국 코널 앞바다, 아일랜드 앞바다에서 뭘 했냐? 미국과 영국을 잇는 인터넷 해저 케이블 위치를 반복적으로 측량했습니다. 숀 웨스트가 책 8장에 디테일하게 풀어놨어요. 진짜 작동하는 게 뭐냐? 오스카 2급 잠수함에 미니 잠수정을 연결해서 케이블 위에 정확히 자리를 잡습니다. 전쟁 발발 시 절단 준비를 해두는 거예요. 위키피디아에도 다 나와 있는 공개 정보입니다. 발트에 가보세요. 미국 사이버 보안 회사 레코디드 퓨처가 2024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집계한 게 케이블 손상 사건 44건, 별도 클러스터 32개입니다. 작년 12월 30일 새벽에는 핀란드 헬싱키와 에스토니아 탈린 사이 광 케이블이 끊겼어요. 핀란드 국경 수비대가 피트버그라는 화물선을 검문했습니다. 이 배가 어디서 출발했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이거 다 유럽 얘기 아닌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지? 실제로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됐을 거예요. 미국 네이토 얘기. 우리는 한반도 안에서 미사일이랑 핵만 보면 된다. 작년까지는 그게 통념이었습니다. 솔직히 12.3 비상계엄 이전에는 한국 안에서 러시아 정보전 위협을 진지하게 다룬 보도,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아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그날 평양과 모스크바가 종이 한 장에 서명을 했어요. 러시아 북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이 조약의 어떤 조항이 핵심이냐? 사이버 분야 상호 방어, 과학기술 협력, 인공지능 포함, 국제 사이버 규범 공동 형성, 미국 CSIS 분석가들이 올해 4월에 풀어놨습니다. 이 조항들이 밝힌 순간 그 전까지 한반도 안보 분석의 모든 전제가 무효화돼 버렸어요. 북한 위협이라는 단어가 미사일과 핵을 뜻하던 시대는 작년 11월에 끝난 겁니다. 진짜 그림은 지금부터예요. 한번 따져봅시다. 100년 KGB 매뉴얼이 평양으로 어떻게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세 갈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 폭풍군단의 우크라이나 실전 학습입니다. 북한인민군 11군단, 별명 폭풍군단, 본거지는 평안남도 덕천이에요. 이 부대의 본업이 뭡니까? 정찰, 사보타주, 그리고 암살. 미국 CSIS와 브루킹스, 영국 스카이뉴스가 다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대의 역사를 짚어보면 얘기가 더 무겁습니다. 1968년 1월 21일 124 부대 31명이 임진강을 건너 청와대 500m 앞 자하문까지 도달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암살이 목표였습니다. 31명 중 28명 사살, 2명 도주, 1명 생포. 그 생포된 한 명이 김신조 씨예요. 그 124 부대의 직계 우신이 지금의 11군단입니다. 이 부대가 202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누적만 5천 명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갔어요. 한국 정보당국이 올해 4월 공식 확인한 숫자입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 정보기관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폭풍군단은 우크라이나 전장을 본업 매뉴얼 갱신용 실험장으로 쓰고 있다. 결정적인 변화가 올해 4월에 잡힙니다. 데일리 NK 보도예요. 폭풍군단 기본훈련 기간이 6개월에서 15개월로 2배 반 늘어났습니다. 추가된 교과 과정이 뭐냐? 은폐와 엄폐 기법, 드론 사격, 대드론 작전. 전부 우크라이나 전장 분석 결과를 반영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1968년 자하문 앞에서 사살된 그 부대가 60년 뒤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100년 KGB 매뉴얼과 최신 드론 교본까지 챙겨서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것도 15,000명 규모로. 둘째, KN-23 미사일 정확도 30배 향상입니다. KN-23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에요. 2023년 말부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걸 그냥 받아 쓰지 않았습니다. 생존성과 정확도를 개량해서 다시 평양으로 보냈어요. 수치로 보면 충격적입니다.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FDD가 올해 5월에 분석한 거예요. 정확도, 그러니까 원형공산 오차라는 지표인데요. 쉽게 말해 미사일이 표적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의 반경입니다. 이게 500m에서 1500m 사이였던 게 50m에서 100m로 줄었어요.
정확도가 1년 만에 30배 좋아진 겁니다. 이거 우리 회사 KPI도 이렇게는 안 올라갑니다, 보통. 정상적인 무기 개발 속도로는 불가능한 숫자예요. 무슨 뜻이냐? 러시아 미사일 설계 노하우가 통째로 평양으로 이식됐다는 뜻입니다. 셋째, 사이버 동맹 명문화와 130만 건의 일일 공격이에요. 한국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2023년 한국 공공부문을 노린 사이버 공격 시도가 하루 평균 162만 건, 그중 80%가 북한발입니다. 북한 사이버 인력 규모는 2022년 6,800명에서 2024년 8,400명으로 늘었어요. 2년 만에 23% 증가입니다. 작년 2월에 일이 하나 터졌어요. 북한 라자루스 그룹이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15억 달러를 털어갔습니다. 단일 사건으로 역대 최대 사이버 탈취예요. 그리고 올해 5월에 나온 국가정보원 2026 정보보안백서, 여기서 결정적인 한 줄이 나옵니다. 김숙희와 APT45 같은 북한 해킹 그룹이 에이전틱 AI라는 걸 도입했어요. 자율 목표 설정, 데이터 분석, 외부 시스템 조작이 다 자동으로 됩니다. 백서에서 인용한 사례 중 하나가 한 AI 모델이 윈도우 공격 코드를 31분 만에 생성했다는 거예요. 잠깐 정리합시다. 러시아 100년 정보전 매뉴얼, 북한 1968년 이래의 정찰 암살 전통, 우크라이나 실전, 미사일 정확도 30배 향상, 130만 건일일 사이버 공격, 그리고 에이전틱 AI까지. 이게 단순한 무기 거래입니까? 아니죠. 한반도 정보전 환경 자체가 다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시간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968년 1월 124부대가 자하문 500m 앞에서 사살됩니다. 그때 그 부대가 진짜 위협이었어요. 1979년 12월 한국 군부가 정치 권력을 장악합니다. 12.12 군사반란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북한 위협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내 정치 도구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작년 11월 10일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으로 기소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68년에 진짜 위협이었던 부대가 100년 KGB 매뉴얼을 흡수해 2016년 다시 한반도로 돌아오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60년 사이에 북한 위협이라는 단어 자체는 정치 도구로 쓸 만큼 쓰여서 시청자한테 이미 면역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거 자충수예요. 카드를 너무 자주 빼서 진짜 카드가 나왔을 때 아무도 안 봐주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 하나만 기억해 가시면 됩니다. 북한의 진짜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라 KGB 100년 노하우입니다. 이 한 문장만 머리에 밝혀도 오늘 영상 보신 보람 있으실 거예요. 삼국지 적벽대전 아시잖아요. 조조 수십만 대군이 동남풍 한 번에 무너졌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동남풍이 어디서 부는지 미사일 숫자만 보다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에 북한 위협 얘기가 너무 정치적으로 쓰이는 것 같다라고 느끼셨다면은 그 직감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게 북한 위협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진짜 위협은 카드로 쓰이는 그 위협이 아닌 곳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지 세 가지 짚고 가겠습니다. 첫째, 해저 케이블 취약성입니다. 미국 CSIS가 작년 9월에 일본 해저 케이블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어요. 일본 케이블이 미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 노드인데 중국과 러시아 사보타주 가능성이 명시적으로 지적됩니다. 작년 2월에는 대만 남쪽 해상에서 중국 선장이 케이블 손상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어요. 한국 측면을 보면요. 우리는 일본보다 케이블 다양성과 예비성 면에서 더 취약합니다. 부산 후쿠오카, 거제 상하이, 부산 블라디보스토크. 핵심 노드가 여러 개인데 정작 백업이 부족해요. 한국 해저 케이블이 명시적 사보타주 표적이 됐다는 공개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발트에서 1년 만에 44건이 터졌어요. 한반도 주변 해역만 예외라고 단정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둘째, 12.3 비상계엄 사이버 사령부 동원 의혹입니다. CSIS가 올해 3월에 한국 통합 사이버 방어 분석을 냈어요. 거기에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사이버 작전사령부가 정보활동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고 그 결과 한국의 능동적 사이버 방어 군사 측면이 위축됐다는 분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이버 사령부가 한번 국내 정치 도구로 쓰였다는 의혹이 붙는 순간 그 부대 이름에 신뢰가 안 붙어요. 두 번째부터는 어떤 합법적 작전도 의심받는단 말이에요. 그 비용을 누가 치르고 있냐? 한국 사이버 방어 전체가 치르고 있는 겁니다. 12.3 사태의 진짜 안보 비용은 그날 밤 6시간이 아니에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 한국 사이버 방어 신뢰 자산이 치러야 할 청구서예요. 셋째, 보수 매체의 비대칭 강조입니다. 지난주일이에요. 2026년 6월 7일 한국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핵심이 뭐냐? 북한이 2024년 한 해 동안 안보리 결의 제한치의 7배가 넘는 정제유를 중국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는 겁니다. 7배예요. UPI가 같은 날 보도했어요. 이 사안에 같은 매체들이 어떤 톤으로 임했는지 그건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톤을 이재명 정부 외교 균형 노선을 비판할 때의 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은 분량으로 다뤘는지 같은 강도로 짚었는지 이 두 가지 톤만 비교해도 무엇이 보도 가치고 무엇이 정치 카드인지 그림이 정리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대화 균형 노선을 두고 안일하다는 비판이 일부에서 나옵니다. 짚어볼 게 있습니다. 이 정부는 출범 직후 윤 정부 시절에 무너진 한중 관계, 시작도 못한 러시아 외교, 그리고 12.3 비상계엄의 잔재, 그 위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누굽니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분이에요. 모스크바 외교 현장을 4년간 직접 운영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것 자체가 지금 정부가 러시아 북한 트랙을 진지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외교는 1년 안에 다른 부서가 못한 일을 다 해놓는 게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영상 시작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100년 KGB 매뉴얼이 작년 11월 평양으로 통째로 넘어갔는데 왜 이 얘기는 조중동에서 안 다룰까요? 이제 그 답이 보이실 겁니다. 북한 위협 카드를 가장 강하게 휘둘러온 진영이 정작 북한이 100년 KGB 노하우를 흡수하는 그 진짜 위협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합니다. 다루더라도 표면만 다루고 끝나요. 그리고 같은 분량을 같은 강도로 이재명 정부 비판에 쏟습니다. 이 비대칭이 이만큼 일관되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 번이면 우연이에요. 두 번이면 패턴이고요. 매번 이러면 이건 보도 누락이 아니라 보도 설계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하시잖아요. 다들 옷이 멋지다고 해줘야 되는 분위기 안에서 누가 옷 안 입었다고 한마디 해줘야 되는 상황. 지금 한국 매체 지형이 딱 그 분위기예요. 진짜 위협이 어디 있는지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죠. 호랑이와 곶감 얘기도 있잖아요. 호랑이가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그 곶감. 보수 매체가 북한 위협을 그 곶감처럼 휘둘러 왔어요. 그런데 지금 진짜 호랑이가 산을 내려오는 중인데 곶감 얘기만 하고 있는 셈입니다. 곶감 너무 자주 보여줘서 정작 호랑이 발자국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3가지 추적 변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이밍입니다. 1968년 청와대 습격부대가 100년 KGB 노하우를 들고 돌아오는 시점이 미국 트럼프 위기, 한미 동맹 거래주의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시점과 겹쳐요. 같은 시점에 같은 매체에서 이 사안은 표면적으로만 다뤄지고 정부 비판은 강하게 다뤄집니다. 한번 짚어볼 만한 우연이죠. 둘째, 다음 사건의 윤곽이에요. 얀타르 같은 러시아 정보 수집 함정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온다면 보수 매체는 어떻게 다룰까요? 또는 다루지 않을까요? 그 보도 또는 비보도 패턴 자체가 여러분이 추적할 변수입니다. 셋째, 선례 분석입니다. 발트해는 1년 만에 케이블 손상 44건이 터지자 네토가 동맹 차원에서 대응 체계를 가동했어요. 한반도 주변에서 같은 패턴이 시작될 때 우리에게는 그 수준의 동맹 메커니즘이 미, 이란 또는 더 넓은 그림 가동될까요? 이게 진짜 질문입니다. 오늘 1시간 안 되는 영상에서 끝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 한 가지는 분명해요. 진짜 위협은 표면에서 가장 시끄럽게 외쳐지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조용한 보도 공백 거기에 있어요. 그 공백이 어딘지 앞으로 한 달, 석 달, 1년 같이 추적해 봅시다. 이 채널에서는 이 패턴을 계속 추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시려면 구독, 알림 켜놓으시면 돼요. 댓글에 오늘 본 내용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한 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은 그 댓글에서 골라낸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